이쪽에서요? 그래도 좀 아는 데가 155페이지 거기 유형자산의 그 진한 글씨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물리적 뭐가 있어야 돼요? 실체. 그래서 시험 문제 쉽게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유형자산에다가 형태가 없다. 그리고 무형자산에다가는 형태가 뭐하다? 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하고 싶으면 하는. 근데 쉽게 나와도 시험장 가시면 헷갈려요. 돈 되는 데는 네, 이게 시험장에 가면 쉬운 문제도 어려워지고 참 그렇더라고요. 보면 나만의 기준을 좀 세워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몇 년을 넘겨야 된다고요? 1년을 넘겨야 돼요. 왜냐면 유형자산은 무조건 1년이 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기업의 영업활동에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좀 여기 해주세요. 2인 실력은 아직 한 명 더 늘리거나 그럴 생각은 없었어요? 저는 그 다음에 그 밑에 종류 보시면은요. 종류 보시면 첫 번째로 토지. 토지는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거기 진한 글씨로 되어 있는데 감가상각 대상자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유형자산의 키포인트 중에 하나는 감가상각이에요. 뭐라고요? 감가. 블로그 자체가 좀 어느 정도 활성화가 좀돼 있었던 감가의 뜻이 뭐죠? 블로그를 2015년 네, 그때 가격이 뭐한다? 감소한다. 옛날에 그 네, 마이너스 되는 효과예요. 형식을 그래서 우리가 뭐 자동차를 판다거나 이럴 때 감가해요, 안 해요? 해요. 신기하네. 보통 소상공인 그래서 감가 그러면은 가격이 떨어지는데 왜 떨어지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들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가치가 어떻게 된다? 여기다 대신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또 은근히 차 없이 오는 분들도 있어갖고 주차로 그렇게 해먹었던 값어치가 떨어진다. 예. 이렇게 봐주시면 되시고요. 네. 공동 중에 전혀 안 하시죠. 근데 감가상각을 안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올해도 토지하고 게 있었어요. 건설 중인 자산은 왔어요. 감가상각을 안 해요. 줬었는데 한 달 있다가 딴 데로 옮겨야 될 것 같아서 내놨어요. 그걸 광고를 올렸더니 그분한테 이제 연락이 올 거예요. 만나서 보여줬는데 나중에 제 임차인한테 따로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거를 임차인한테 들었어요. 아 역시 좀 이랬던 게 했죠. 근데 더 하기 싫었어요. 그러니까 그 빅팀이나 어떤 걸 해보고 싶지 않아요. 토지 이런 거. 빅팀은 거의 한 건하면 연봉 건데. 근데 이제 그걸 하기가 쉽지 않은데 저거 알아보면서 컨택을 할 수 없어서 걔가 어느 정도 실력이 쌓고 경력이 쌓으면 그때 가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시간 주셔가지고 아니,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소상시에 대해 실질적으로 한번 유로즈 공식 했었거든요. 일단 해주셔가지고 조만간 저도 수면을 한번 하러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안 하냐면은 토지는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안 없어지는 토지 없거든요. 땅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들 많이 했잖아요. 돈 있으면 땅 사. 그렇죠. 예, 이거밖에 없어요. 왜 그랬냐면 땅은 아, 안 네. 없어요. 근데 건물은 아, 언제나 네. 그 토지를 감가상각을 안 하는 이유는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감가상각을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이따가 나오는데 건설 중인 자산은 미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중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 일명 짓고 있는 걸 뭐라 그래요?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완성됐다, 완성 안 됐다? 완성 안 됐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아직 완성이 안 됐으니까 네, 감가상각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감가상각해요? 네, 완성된 다음부터.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감가상각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 건물이라고 있어요. 네, 건물은 말 그대로 건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사옥이나 공장, 창고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뭐라고 하세요?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구축물. 구축물은 건물이 아닌 거. 네, 그러니까 땅에 이렇게 정착되어 있는데 건물이 아닌 거를 뭐라 그래요? 구축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건물 위에 구조물을 말하며 뭐 교량, 갱도, 정원설비 이런 것들을 구축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기계장치. 그래서 우리가 제조회사로 취업하시는 분들은 회사에 일반적으로 뭐가 있죠? 기계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장치 꼭.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 요건 자동차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얘기하는 거예요? 자동차. 그래서 공부하실 때 자동차 관련돼서 나오면 개정 과목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차량 운반부하고 차량 유지. 이렇게 개정 과목은 몇 가지가 있어요? 2가지. 이거 빼놓고는 없어요. 자동차 관련된 개정 과목. 그 다음에 건설 중인 자산. 요거는 완성된 거라고요? 아직 미완성된 거라고요? 네, 미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눈에 이게 많이 보일 겁니다. 네. 왜냐면 지금 주한 쪽에서도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네, 뭐가 나오고 있냐면은 재건축 단지였나? 짓고 있다가 건설회사가 부도났대요. 네. 그러면 완성시켜요? 못 시켜요? 완성 못 시키죠. 네, 뭐 다른 데에서 잡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상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금 되게 힘들어지고 있는 분들이 과거보다 늘어나고 있는 게 솔직히 대부분 서민들은 집이 전 재산이잖아요. 그래갖고 내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집을 사려고 샀는데 짓다가 멈췄어. 이러면은 결론은 내 돈은 들어갔는데 결과값이 안 나오는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또 좋은 일이 더 많아지겠죠. 많아져야죠.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은 거기 마지막에 보시면 아직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안 한다? 감가상각 안 한다. 그거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비품. 무슨 품이요? 비품. 그래서 비품 보시면은요, 비품은 사무용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용 비품으로 책상, 의자, 뭐 복사기, 컴퓨터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세요? 비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미래자산의 그 유형자산의 인식기준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고 취득 원가를 신뢰성 있게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보시면 거기 보시면은 경제적 효익 그러면 헷갈리시면 경제적 효익이 헷갈리시면 그냥 이거라고 생각하세요. 돈.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취득 원가를 신뢰성 있게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신뢰성이라는 게 뭐죠? 믿을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회계 처리를 할 때 그 금액이 믿음이 가야 돼요? 믿음이 안 가야 돼요? 당연히 믿음이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회계라는 건 다 돈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돈. 근데 우리 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 믿겠어. 그러면은 원활한 생활이 안 되겠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돈은 어떻다? 중요하다. 그 다음에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라고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하나만 좀 적어주세요. 어떻게 쓰시냐면은 거기에다가 부대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비용이요? 부대비용. 그래서 제가 요거 나올 때마다 맨날 이렇게 쓸 겁니다. 매입 시의 부대비용은 무슨 처리한다? 원가 처리.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단기매매증권 살 때 부대비용은 수수료 비용.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리고 구라는 거는 뭐 딴 거 없고요. 저거는 이제 프로그램에 등록하실 때 그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실기할 때. 그 다음에 매출 시의 부대비용은 그냥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살 때냐, 팔 때냐, 주식 샀냐, 단기 매매 증권 샀냐, 거기에 따라서 결과값이 좀 차이는 있으세요.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156페이지 밑에 보시면 거기 제일 밑에 그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보시면 재산세하고 자동차세 좀 잘 봐주세요. 거기 있죠. 재산세하고 무슨 세요? 자동차세. 네, 그거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재산세, 자동차세, 그 다음에 거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회비 이렇게 나오면 우리 회계에서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를 해요. 뭘로 처리한다고요? 세금과 공과. 세금과 공과가 뭐 내는 거죠? 네, 세금 내는 거예요. 뭐 내는 거예요? 세금 내는 거. 그거를 세금과 공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왜 재산세하고 자동차세하고 회비가 왜 세금과 공과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재산세라는 건 언제 내는 거죠? 네, 뭐가 있을 때? 재산이 있을 때. 자동차세는 언제 내는 거예요? 네, 자동차가 있을 때요. 그래서 얘네 둘을 보유세라 그래요. 네, 무슨 세라 그래요? 보유세. 그래서 내가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내는 세금입니다. 그러면 이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살 때 내는 게 아니라 산 이후에 내는 거예요. 언제 내는 거라고요? 산 이후에. 그래서 산 이후에 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부대 비용으로 처리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부대 비용으로 처리를 하시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 비용이 아니고 뭘로 처리를 하셔야 돼요? 비용으로 처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회비는 왜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냐면 이거를 다른 말로 관습법이라 그래요. 무슨 법이라 그래요? 관습법. 관습법이 뭐냐면 옛날부터 그냥 세금과 공과로 처리를 한 거예요. 뭘로 처리했다고요? 세금과 공과로 옛날부터 처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회비 나오면 뭘로 처리한다? 세금과 공과로 처리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세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150 몇 페이지냐? 7페이지에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유형자산 취득 이후의 지출. 요건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떠든 것보다 이게 더 잘 나와요, 시험에. 그래서 유형자산 취득 이후의 지출 보시면은요, 취득이 뭐 하는 거죠? 산 거죠. 그래서 산 이후에 돈 나가는 걸 취득 이후의 지출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그래서 자본적 지출이 있고 수익적 지출이 있습니다. 요건 외우진 않아요. 요거는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업 들으시다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대부분 되시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보시면은요, 자본적 지출은 돈 버는 행동이에요. 네, 뭐 버는 거라고요?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증축. 증축이 뭐 하는 거죠? 네,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층수를 늘리는 걸 뭐라 그래요? 증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도 층수가 늘어나면 가격이 오르나요, 떨어지나요? 오르죠. 예, 그래서 그 돈 있는 분들이 돈 버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떻게 돈을 버냐면 연예인들도 이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어요. 어떻게 하냐면 빌딩을 하나 사요. 그리고 부셔요. 그 다음에 새 걸로 지어요. 그러니까 3층짜리를 사서 5층으로 지어버리던가. 이렇게 층수가 늘어나게 되면 가격도 어떻게 되죠?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연수 증가. 그래서 공부하실 때 내용연수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내용연수는 사용기간이에요. 무슨 기간이라고요? 사용기간.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래 쓰면 돈 번다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합니다. 맞죠? 그래서 물건 하나 사면 오래 쓰려고 노력을 하세요, 안 하세요? 하죠. 왜냐면은 고장나거나 그러면 새로 사야 되는데 뭐 솔직히 새로 사도 크게 바뀌는 건 없잖아요. 어차피 쓰는 기능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웬만하면 새 거를 안 사요. 그러니까 최신 기종을 안 사요. 왜냐면 예전에 초반에 최신 기종을 사봤거든요. 그래서 써봤는데 내가 쓰는 건 똑같더라고요. 그냥 전화하고 인터넷 조금 하고 게임하고 뭐 쓰는 건 똑같다 보니까 최신 기종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기능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 쓰면은 뭐 번다라고 생각해요? 돈 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내용연수 증가.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설치. 그래서 우리 보면 집 있잖아요. 뭐 빌라가 될 수도 있고 아파트가 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아시겠지만 뭐 있는 게 좋죠? 네, 엘리베이터 있는 게 당연히 훨씬 더 어때요? 좋아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있으면 가격도 어떻죠? 비싸죠. 네, 있는 거랑 없는 거랑 가격 차이 납니다. 그 다음에 냉난방 장치 설치. 요거는 뭐냐면 우리 집 보러 다니다 보면 원룸 같은 경우에 노옵션도 있고 풀옵션도 있어요. 맞죠? 네. 그러면은 그 두 가지 중에서 뭐가 비싸죠? 당연히 풀옵션이 비쌉니다. 그래서 냉난방 장치가 있으면 가격이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냉난방 장치 설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용도 변경. 용도 변경은 뭐 이런 거 얘기해요. 뭐 얘기하냐면은요. 만약에 내가 이건 썼다 지울 거예요. 농지를 갖고 있어요. 뭐를 갖고 있어요? 농지. 농지는 원래 뭐만 지을 수 있죠? 농사만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상업지나 주택지로 바뀌었어.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욕먹어야 되실 분들이 꽤 많아요. 국회의원 포함해서 장관 포함해서 일명 우리나라 위에 계신 분들 중에서 욕먹어야 되실 분들이 꽤 많아요. 왜 그러냐면 농지를 샀죠. 그럼 원래 뭐를 지어야 돼요?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근데 농사 지으려고 산 거예요? 딴짓 하려고 산 거예요? 딴짓 하려고. 무슨 짓 하려고 산 거냐면은 여기가 나중 되면 뭐 할 거예요? 개발이 될 거야. 그래서 뭐 도로가 들어온다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뭐 아파트가 들어온다거나 이렇게 해서 돈 버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위에 사람하고 많이 알면 그런 기회가 열리는 겁니다. 왜냐면 이건 정보 싸움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 뉴스에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바뀌게 되면 가격이 어떻게 되죠? 올라가죠. 그래서 자본적 지출은 뭘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냐면 자산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뭘로 처리한다고요? 자산 처리. 왜냐면 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에 자산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은 원상 회복, 그 다음에 능률 유지, 그 다음에 페인트 칠, 유리창 교체. 그래서 얘네는 다 뭐냐면은요, 이거를 해도 값어치에는 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비용 처리하라고 되어 있고요. 수선비나 차량 유지비 중에 하나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세요.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자동차는 차량 유지비로 쓰는 거예요. 뭐만요? 자동차. 그래서 자동차 빼고는 다 수선비예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 참고를 좀 해주세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그래서 거기에 교재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예,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자본적 지출 나오면 뭐를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처리할 거다? 자산 처리할 거다. 예, 무슨 처리한다고요? 자산 처리. 그거를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기 수익적 지출 나오면 무슨 처리한다고요? 비용 처리. 예, 그거 잘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8페이지 보시면 감가상각이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감가상각. 감가상각은 가격이 뭐한다? 감소한다. 가격이 떨어지는 걸 뭐라 그러세요? 감가상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 뭐냐 저거를 좀 외워주셔야 돼요. 뭐를 외워주셔야 되냐면 공식. 뭐를 좀 외워주셔야 된다고요? 공식을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나오면 계산 문제로 나올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정액법이라고 있어요. 네, 무슨 법이라고 있어요? 정액법. 그래서 정액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 그래서 정액의 뜻이 뭐죠? 액수가 뭐 되어 있다? 정해져 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정액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의 특징은 매년 감가상각비가 일정해요. 그래서 정해져 있다 그래서 뭐라 그런다고요? 정액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뭐가 있냐면 정률법이라고 있어요. 무슨 법이라고 있어요? 정률법. 정률법의 뜻은 율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뭐가 정해져 있다고요? 율. 그래서 율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정률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돼요.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곱하기 정률. 그래서 율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정률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정률법의 특징은 초기에 감가상각비가 커요. 그래서 초반에 금액을 좀 많이 잡는 방법이 정률법입니다. 그거는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수합계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연수를 합계내서 구한다 그래서 연수합계법이라고 하는데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내용연수의 합분의 잔여내용연수. 우리 교재에는 다 안 나와 있어요. 그 나눠드린 거에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좀 달라진다라는 거,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중체감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중체감법이라고 있는데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 곱하기 내용 연수분의 2. 그래서 이중이라 그래서 2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중의 뜻이 몇이에요? 2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로 한다 그래서 이중체감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산량 비례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공식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요것도 어느 정도 숙지를 좀 해주셔야 되는 내용이기는 하세요. 꼭 참고하시고. 그래서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예정 총생산량분의 당기 생산량. 그래서 생산량 갖고 한다 그래서 무슨 법이라 그래요? 생산량 비례법.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참고하시고. 그래서 공식을 나중에 좀 어느 정도 숙지를 해주셔야 되세요. 왜냐면 이거 저거 문제로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무슨 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냐면은 다음 중 공식으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좀 좋은 시험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된 적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 참고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안 나오는 게 솔직히 가장 좋긴 합니다. 왜냐면 그거는 공식을 외우고 있는 사람만 맞출 수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공식은 기본적으로 숙지를 좀 하고 계셔야 되는 파트세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실 게 또 뭐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 아마 눈치채신 분도 계실 건데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하고 세 번째하고 다섯 번째는 무슨 가치예요? 잔존가치예요. 그래서 135는 잔존가치.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식하고 네 번째 공식은 뭐죠? 감가상각 누계액이에요. 그래서 공식 외우실 때 요거 갖고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잔존가치하고 누계액 가지고 장난을 친 적이 있었어요. 과거 시험 문제 중에. 그래서 그런 거 잘 좀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감가상각에 몇 요소라고 있으세요? 거기 보시면은 158페이지에 3요소라고 있어요. 몇 요소라고 있어요? 3요소. 3요소면 몇 개죠? 3개인데 이거 외우진 마세요. 왜 외울 필요가 없냐면은요. 그냥 정액법 외우시면 돼요. 그럼 정액법 안에 3개 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꼭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외우지 마시고 뭘로 기억을 하시라고요? 무슨 법으로? 정액법. 이렇게 연결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라면 방법이세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감가상각의 3요소 관련돼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 제일 먼저 감가상각의 3요소에 취득원가라고 있어요. 무슨 원가요? 취득원가. 취득이 뭐죠? 산 거예요. 그래서 취득원가는 얼마 주고 샀냐? 왜냐면 우리가 가격을 계산하려면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얼마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잔존가액. 잔존가액을 잔존가치라고도 해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잔존가액, 잔존가치의 뜻이 뭐냐면 잔존의 뜻이 뭐예요? 네, 남은 거예요. 그래서 잔존가치의 뜻은 이게 나중에 얼마나 남느냐, 네,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용연수라고 있어요. 무슨 연수요? 내용연수. 내용연수는 사용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기간이요? 사용기간. 그래서 얼마나 쓸 수 있느냐,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만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감가상각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감가상각의 몇 요소라고 하세요? 3요소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오셔서 162페이지. 그래서 162페이지 보시면 유형자산에 뭐라고 있죠? 처분이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유형자산의 처분. 여기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할 건 아니고요. 나중에 저희가 뭐 많은 시간은 아니고 한 1시간 정도 투자해서 연습을 따로 할 거예요. 네. 근데 연습을 왜 따로 하냐면 요거 시험 문제에 대빵 잘 나와요. 네. 그래서 많이 나오면 우리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래서 처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있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 지세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당연히 이익이 좋은 거예요? 손해가 좋은 거예요? 네, 이익이 좋죠. 네, 그건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4월에 왜냐면 회사의 목적은 무슨 창출이에요? 이익 창출이죠. 요거는 따로 1시간 날 잡아서 할 거예요. 왜냐면 시험에 좀 잘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164페이지. 여기부터는 좀 어려워요. 164페이지는. 왜냐면 요 파트는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는 파트는 아니세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뭐를 살 때요? 국공채 사실 때. 그래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국공채를 사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집 사실 때. 집 살 때 집만 사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강제로 요 국공채라는 거를 사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거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채권 금액하고 현재 가치의 차이액이 생겨요. 현재 가치와의 무슨 액이요? 차이. 요거는 이제 뭘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냐면 부대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무슨 비용으로 처리한다고요? 부대 비용. 그럼 우리 매입 시의 부대 비용은 뭘로 처리한다? 원가 처리한다. 그걸 좀 봐주세요. 그래서 요거는 결론은 자산 처리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일괄 취득이라고 있으세요. 무슨 취득이요?
일괄취득. 일괄의 뜻이 뭐죠? 일괄. 네, 한 번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따로따로 사는 경우도 있지만 한 번에 사는 경우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그거를 한 번에 산다 그래서 무슨 취득이라 그래요? 일괄 취득이라고 하고요. 한 번에 살 경우에는 안분을 하셔야 돼요. 안분이라고도 하고 배분이라고도 하고 배부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나눠주란 얘기예요. 뭐 해주라고요? 나눠줘라. 한 번에 갖지 말고 나눠서 가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요. 어떤 경우냐면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사면서 집도 같이 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럴 경우에 기준을 정해서 나눠주셔야 돼요. 참고하시고.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어쩌다 한번. 저희 시험에서 그렇게 많이 출제되는 내용은 아니세요. 그 다음에 거기 165페이지 보시면 자가건설이라고 있어요. 그 옆에다가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뭐 적으시냐면은 자가건설 옆에다가 미완성된 건 건설 중인 자산, 그 다음에 완성되면 건물,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미완성된 건 뭐라 그런다고요?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완성되면 뭐라 그런다고요? 건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완성됐냐, 완성되지 않았냐, 거기에 따라서 차이점이 좀 있으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거는 건물이야 그러려면 완성이 돼야 되잖아요. 네, 미완성된 거 보고 저거는 짓고 있는 중이야라고 하지 저걸 건물이야라고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완성되지 않은 건 뭐라 그러세요? 네,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상취득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무슨 취득이요? 무상취득. 네, 무상의 뜻이 뭐죠? 네, 공짜예요. 우리 공짜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네, 회계에서도 공짜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무상취득을 우리가 일명 공짜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공짜로 받았다라고 나오면 자산 수증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게 저걸 알아야 되거든요. 뭐를 알아야 되냐면은 계정 과목을 알아야 돼요. 안녕하세요. 김알밥입니다. 저는 40세 뭐를 알아야 된다고요? 계정 과목. 그래서 그 계정 과목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네, 자산 수증 이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받았을 때? 공짜로 받았을 때. 그거를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앞으로 자산수증이익 나오면 세트로 적어드려요. 그래서 공짜로 받으면 자산수증이익, 안 갚아도 되는 걸 채무면제이익이라 그래요. 뭐 해도 되는 거요? 안 갚아도 되는 거. 우리 채무라는 게 갚아야 되는 돈이거든요. 그 다음에 면제의 뜻이 뭐죠? 면제. 네. 안 갚아도 된다. 그러면 돈 안 갚아도 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네, 그걸 뭐라 그래요? 채무 면제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불나거나 지진 나는 걸 재해 손실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재해 손실. 거기 없어요. 그냥 요거는 제가 자산수증이익이 나오면 그냥 쭉쭉쭉쭉 적어드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종종 보실 건데 몇 번 설명드렸던 우리가 주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배당금 받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배당금 받는 걸 뭐라 그러냐면 배당금 수익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배당금 수익. 그 다음에 이자 받으면 무슨 수익이라 그럴까요? 네, 이자 수익. 네, 무슨 수익이요? 이자 수익. 네. 그러면 수수료 받으면 무슨 수익이라 그럴까요? 네, 수수료 수익이라 그래요. 그래서 수수료 받으면 수수료 수익. 네.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현물 출자라고 있으세요. 무슨 출자요? 네, 현물 출자. 그래서 현물 출자의 뜻은 뭐냐면 주식으로 물건 등을 구입하는 거. 그러니까 결론은 돈 대신 뭐 주는 거예요? 주식 주는 거예요. 그거를 현물 출자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넘기세요. 166페이지 위에 있는 교환 외우셔야 돼요. 이것도 시험 문제 좀 어렵게 나올 때 한 번씩 출제가 되더라고요. 교환이 뭐 하는 거죠? 네, 바꾸는 겁니다. 네. 근데 바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동종자산 간의 교환이라 그래서 같은 것들끼리 바꾸는 거예요. 뭐끼리 바꾼다고요? 같은 거.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른 것들끼리 바꾸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이종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종자산 간의 교환은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 그 다음에 이종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 일단 저희가 기억하셔야 될 건 요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 장부가액이라는 건 뭘까요? 예, 말 그대로 어디에 적혀 있는 거요? 장부에 적혀 있으면 장부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정가는 뭘까요? 네, 말 그대로 공정하게 살 수 있는 거. 그 공정가액이라는 건 딴 거 없습니다. 내가 하나, 너가 하나 뭐 한 거요? 같은 거. 그래서 우리가 공정하냐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죄송하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공정한 건 없어요. 맞잖아요. 삶에 공정한 거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과거에 공무원을 많이 준비했었던 게 그나마 공무원이 공정하다라고 본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공무원 쪽보다는 저쪽으로 몰리고 있대요. 전문직 쪽으로. 근데 원래 그게 정상입니다. 왜냐면 기존에 조금 잘못됐었던 게, 저는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서울대 나오신 분이 구급공무원 하고 있대요.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서울대 나왔으면 머리 좋죠. 원래 과거에 구급공무원은 누가 하던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이 하던 거예요. 과거에는. 지금은 아니지만.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에 있기에는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전에 되게 많이 싸웠었어요. 인터넷상에서
저처럼 왜 공부 잘하는 사람이 구급공무원을 해? 이런 사람이 있고, 또 한쪽은 뭐냐면 아니 지 인생 지가 산다는데 니들이 왜 난리야? 이렇게 해갖고 붙은 적이 있었는데, 저는 좀 후자보단 전자기는 했어요. 왜 머리 좋은데 공무원을 해? 약간 요런 케이스. 아니면 할 거면은 5급을 하든가, 그런 쪽이었었죠. 그래서 공정 그러면은 네가 사나 내가 사나 어떤 금액이요? 같은 금액. 그거를 공정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동종 그러면은 같은 거죠. 이종 그러면은요 다른 거. 그래서 이럴 수도 있잖아요. 땅하고 건물하고 바꿔.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니면 뭐 자동차하고 기계하고 바꿔.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끼리 바꾸는 건 이종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요거 물어봐요. 동종자산 간의 교환은 마지막에 공정가액으로 한다. 그러면 맞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동종은 장부가예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167페이지 8번하고 9번인데, 8번은 여러분들 실무에 중요해요. 시험에선 잘 안 나와요. 정부보조금 또는 국고보조금. 이거 누가 돈 빌려주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돈을 정부보조금 또는 국고보조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정부보조금, 국고보조금은 뭐냐면 국가에서 돈을 주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기계를 사면 국가에서 30% 줄게, 50% 줄게, 아니면 1,000만 원 줄게. 그러니까 나머지 돈은 네 돈으로 하고, 국가에서 얼마씩 지원해 주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정부보조금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차감 계정이에요, 얘네는.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차이번가라고 있어요. 요거는 저희 시험에 좀 많이 출제가 되는 파트세요. 그래서 거기 차이번가 보시면은요, 차이번가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는 것처럼 금융비용이라고도 하는데, 건설자금 이자라고도 하고요. 건설자금 이자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이라고도 해요. 요거까지 설명하고 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요, 우리 건물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해요? 돈. 네. 그래서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을 대부분 자기 돈으로 해요, 빌려서 해요? 빌려서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분양받는 사람들한테 돈을 먼저 받은 거 가지고 건물을 짓잖아요. 근데 건물을 짓다가 아까처럼 중간에 멈춰버리면 다 누구 손해가 되는 거예요? 분양받으신 분들 손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 돈은 이미 어느 정도 들어갔어. 근데 짓다 말았어. 그럼 그 짓다 말았다 그래서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왜냐면 짓다 말았다는 얘기는 그 회사가 부도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게 좀 중요하게 시험 문제 종종 나오세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건물을 지으려면 돈을 빌려야 돼요. 그럼 우리가 돈을 빌리면 뭐를 주죠? 이자를 줘요. 그러면 이 이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 우리 회계에서는 원가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처리한다고요? 원가 처리. 그래서 우리 아파트들 보면 오래 지으면 오래 지을수록 금액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건물들 빨리 지어요, 천천히 지어요? 빨리 짓죠. 그래서 엉망진창으로 짓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빨리 지으면은요 돈이 덜 나가요. 이자도 덜 나가고 인건비도 덜 나가잖아요. 왜냐면 사람들 하루 쓰는데 돈들 나가잖아요. 근데 빨리빨리 지으면은 그런 돈들이 어떻게 되죠? 적게 나가죠. 그러면 적게 나가면 적게 나갈수록 내가 버는 이익은 어떻게 돼요? 늘어나요. 그 대신 건물은 개판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재밌는 게 뭐 우리나라만 그런지 외국에는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은 건물을 엉망으로 지어도 외부에다가 발설을 안 합니다. 왜요? 집값 떨어지니까. 그리고 외부에 발설하면은 욕해요. 원래 그게 맞잖아요. 그렇게 해서 미래에 더 잘 지을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집값 떨어지니까 다 쉬쉬해요. 이거는 바뀌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예요? 진짜 살다가 무너지면 어떡하려고? 상품백화점이 또 발생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얼마 전에 봤잖아요. 저기 지방이었죠? 짓고 있다가 뭐 한 거요? 부서지는 거. 거기에 살다 부서지면 다 죽는 거예요, 막말로. 미국에서도 최근에 부서진 게 있긴 있었는데 거기는 제가 알기로 30년인가 30년 넘은 집이었어요, 그나마. 근데 지방에서 짓고 있던 거는 말 그대로 짓고 있던 게 무너진 거잖아요. 최근에 인천인가에서도 있었어요. 거기도 짓고 있는 중이었는데 거푸집이었나? 그게 다 무너졌어요. 아직 콘크리트 사설은 하기 전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기둥 이런 거 세워놓은 거, 나무로 세워놓은 게 다 무너졌더라고요.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그게 아니고 건물을 지을 때 들어가는 이자도 그 건물 가격에다가 뭐해라? 포함해라. 그래서 늦게 지으면 늦게 지을수록 건물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빨리빨리 짓는 겁니다. 왜냐면 빨리 지어야 그만큼 내가 이익을 많이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건설자금 이자라고도 하고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 요 금융비용이라는 게 이자 비용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나 신문 보시다가 금융비용이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아 이자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본화라고 나오면 자산 처리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자본적 지출도 무슨 처리한다 그랬죠? 자산 처리. 그래서 자본적 지출이나 자본화라고 나오면은 무슨 처리하는 거다? 자산 처리하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세요. 근데 지금 설명드린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오면 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내요. 그렇게 자주 내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1시 40분에 무형자산 보도록 하겠습니다.